7월 소비자 물가가 2.6%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폭염에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이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체감 밥상 물가 또한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인 물가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속에서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에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인데 이게 또 지난 5월도 최대치였는데 그걸 뛰어넘었네요. 예, 우리나라의 물가 억제 목표가 공식적으로 2.0%입니다. 네. 그런데 2.0%보다도 크게 높은 또 2.6%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2%를 넘은 물가,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를 넘은 물가는 지금 이 그래픽 보시면 올 들어서 이달까지 포함해서 벌써 4달 연속으로 목표를 오버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오른 게 석유류 가격. 우리가 자동차나 뭐 그 밖에 공장에서 쓰는 이 석유류 가격은 20% 이상 올랐고요. 또 농산물 가격은 1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지금 생활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특히 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그냥 전체 거래량의 10,000분의 1이 넘어가는 481개 종목을 가중평균한 것이지만 저 생활 물가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달에 2번 이상 사는 거. 이를테면 라면이라든지 뭐 가장 우리가 소비 많이 하는 거. 참치 들어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3.4%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지고 특히 서민들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9.7%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계란, 이 마의 계란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57% 올랐고요. 마늘 가격도 지금 40% 이상, 고춧가루는 한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뿌려버리는 것인데 이제는 너무 비싸서 후추랑 섞어서 뿌려요. 함부로 뿌리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가격이 올랐죠. 다행히 공업 제품, 이 공산품 가격은 2.8%로 다른 이 농수축산물이나 또는 이 그 석유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계란은 진짜 안 떨어지네요. 오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근데 라면 오르면 다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라면도 일단 쭉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생필품 쪽에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말 참 서글픕니다. 참 우울해요. 라면은 1958년에 일본에서 처음 나온 건데요. 사실 라면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이 배고픔, 기아를 해결했고 지금도 마지막 생존을 위한 마지막 그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뚜기가 8월 1일부터 라면 값을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습적으로 거의 12%가량 올려버렸습니다. 거기다 농심은 15일부터 또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 밖에도 팔도, 삼양 아직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저렇게 지금 선도업체, 오뚜기, 농심이 올리면 또 따라 올릴 수 있겠죠. 쓱 올리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라면이 말이죠. 국수의 한 종류인데 이 라면이 어느 나라에서 혹시 왔는지 앵커님은 저 라면 드실 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라면이 어느 나라 거죠? 어느 나라 거냐고요? 아까 58년 일본 말씀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국수는 제가 그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음식인데 국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소면 이것은 똘똘 감아서 길게 뽑는 거고 그다음에 앞면은 압축해서 뽑는 거고 그다음에 칼국수라는 것은 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남면은 수타로 손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그냥 거칠게 뽑았다 이러는데
2차 대전 때 중국 군인이 워낙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타면으로 뽑은 그 면을 말려서 가지고 다녀서 먹었어요. 그것을 일본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게 이 생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당시에 미국이 밀가루가 남아 돌아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했거든요. 네. 그 밀가루를 이제 튀겨낸 거예요. 튀겨내서 1958년에 일본에서 처음 나왔는데 예. 중국의 람면을 중국말로 라면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일본말로 라면이 됐고 한국 들어오면서 라면이 됐는데 중국말로 뭐라고요? 우리랑은 비슷한데 라면. 중국말로 라면. 라면. 이 라면. 그게 일본말로 라멘 됐다가 한국말로 라면이 된 거예요. 아,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죠? 그 본적은 중국에서 온 예. 거고 일본이 가공했고 그것을 제일 잘 만들어서 제일 예. 맛있게 제일 잘 팔고 네.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라면 값이 올랐다는 것은 서민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라는 네.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면 역사 쭉 말씀하시다가 아무튼 하고 이제 라면 값이 올랐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네요. 예, 그 라면 값이 이제 라면 회사들도 예. 원료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서민들의 그 고통을 생각했을 때 예. 조금 좀 자제해 줬으면 올려도 12%는 좀 너무 많이 올렸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대호의 맞따라 멋따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우유 가격도 오르나 봐요. 근데 정부가 좀 덜 오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유 가격이 오르면 또 우유 들어간 제품도 많잖아요. 줄줄이 또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제 고심하는 것은 우유입니다. 이 우유의 원유, 네. 석유의 원유가 아니고 우유의 원액. 예. 그걸 가지고 우유도 만들어내고 또 대부분의 빵이라든지 크래커 여기에 우유가 안 들어가는 상품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우유값이 들썩들썩하고 있고 정부가 자재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생산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또 예. 우유가 올라가면 서민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제 전 가격의 인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래서 조금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또 계속 오르는 것만 오늘 쭉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 오르죠, 우유값 오르죠, 뭐 채소, 닭고기 오르는데 근데 이렇게 오르긴 오르는데 정부의 발표는 하반기에는 좀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엇박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2.6%란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위기 신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전체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좀 오르긴 하지만은 예. 그런 대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몇 개 제품에서 특별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닭, 그러니까 계란, 이 달걀이 예. 지난 겨울에 AI 때문에 많이 살처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또 닭의 순환 시대가 옵니다. 예, 더워서. 여름에 말이죠. 닭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 예. 가장 특징적인 게 땀샘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위가 오면 땀으로 배출을 못하니까 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입이 감당 못해서 간질환 때문에 죽어 이 동물학자들의 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폐사한 이 육개 닭이 물론 2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란값 오르고 달걀값 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위기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특히 하반기에 가면 기저 효과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 기저 효과라는 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물가를 나누는 건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농산물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거기를 분모로 잡고 계산해 보니까 높았는데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는 약 1.5 정도 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 네. 근데 이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실제로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농산물하고 석유를 뺀 거, 요것은 지금 1.7%로 오르긴 올랐지만 예. 뭐 아주 위험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썩 유쾌하지 않은 물가 오른 얘기를 계속 나눠봤고요. 지난달 보니까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 가계 대출이 늘었다는 기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빚을 많이 냈나 보다. 은행에서 빚을 많이 줬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가계 대출 잔액이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잔액이 뒤에 붙는 게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이제 냈을 때 중간에 갚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평균 잔액, 말잔 뭐 이런 거로 얘기했는데 현재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차감했을 때 그게 잔액인 것이죠. 아. 그 실제로 남아 있는 대출 금액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잔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이 갚아야 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그러니까 예. 8월 중에 예를 들면 6월 달 중에 네. 대출 신규로 5억이 들어왔는데 예. 그중에 다른 사람들이 3억 정도를 갚았어요. 네. 그러면 잔액은 이제 그 2억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잔액이 의미가 있죠. 그게 이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 그게 실대출된 금액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일반 이 고객들에게 나간 돈의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은행 대출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금융당국도 이렇게 대출 좀 조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개인별 한도는 많이 줄였지만은 예. 이제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지금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조금 줄었던 가계대출 잔액이 또 늘어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요. 지금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까 한국은행도 약간의 어떤 언지를 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변동금리가 그러면 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해서 선호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변동금리와 네. 기준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몇 차례 예고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받을 사람은 네. 그 금리를 변동금리로 받을 것이냐 고정금리로 받을 것이냐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 지금 고정금리로 받으면 안 돼요? 고정금리로 받아야 이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더 앞으로 오를 것 금리가 같으니까. 오를 테니까 예. 지금 앞으로 내가 10년 또는 5년을 지금의 금리인 3%로 예. 고정을 했다. 그런데 시중의 금리가 4%, 5% 네. 올랐다. 올라도 나는 고정했던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은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네. 이치인데 예. 이치인데 오히려 지금 변동금리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왜요? 그렇게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본인이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는 건데 본인이 그러죠, 선택하죠. 자, 그게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현재 변동금리 자체가 고정금리보다 좀 낮아요. 아, 지금 현재는. 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는 뭐 금리가 오르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탄력적이기 때문에 좀 싸게 해줘요. 그렇다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이제 발등에 불을 겪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가 싼 게 더 낫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하는데 이게 진짜로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한국은행 발언에 대한 예. 신뢰 그리고 올려봤자 얼마를 올리겠어. 지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가 예. 조사를 해보니까 0.4%포인트 돼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면 예. 0.25%를 한 2번 정도 올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고정금리로 가는 게 앞으로를 생각하면 조금 유리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예. 눈앞에 싸다 해서 지금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변동금리로 가는 것이 내후년을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익일 것이다. 이렇게 변동으로 가는 게 이익일 거라고요? 아니 고정금리로 가는 게.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예. 예리하게 제가 감사합니다. 잡아드렸습니다. 예. 그럼 금리는 언제쯤 올라요? 예, 금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모른다고 봐요. 네. 물가가 위험하면 예. 그때 올라가는데 지금 물가는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지금 4차 유행 때문에 네. 물가도 물가지만 자칫 잘못해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어려운 경기가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자영업자 이런 거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물가 상황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한국은행 금통위원 7명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예. 현재 지금 시장의 다수설은 10월 달 정도 오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또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할 때 8월 달 금통위에서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대세는 10월 달 쪽에 무게 중심이 더 두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올해 안에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대세인가 보죠? 우리나라의 금리는 올해 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예. 8, 90% 이상. 또 하나 변수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안 올린다면 예.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만 금리 올리기가 좀 머쓱하고 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거나 테이퍼링, 예. 그 문제 테이퍼링을 한다면 우리 금리 인상은 좀 더 당겨질 수가 있고 금리 인상하는 것은 대세인데 예. 그것이 언제 하느냐, 어느 폭으로 하느냐 이것은 조금은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